경제학 필독서 푹사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차드 탈러의 행동경제학을 소개하였다. 이후에 동일 저자에 의해 행동경제학적인 연구 후속작으로 더 큰 인기를 끈 책이 바로 이 책 너치이다. 이 책은 누구 봐도 쉽게 이해가 되는 재미있는 책이다. 그래서 전반부가 특히 재미있어 5회에 걸쳐 업로드한 동영상을 한 개의 영상으로 재편집하여 올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트로 너치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1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이 유혹에 저항하는 법. 너치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너치란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 공저. 리처드 탈러. 현대 미국의 경제학자로 행동경제학의 개척자다. 행동경제학을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저술 활동으로 유명하며 너치 캐스 선스타인 공저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2017년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심리적 가정을 결합시킨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행동경제학, 승자의 저주,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등이 있다. 당신의 친구 가운데 캐롤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가 대도시 교육 당국의 급식 담당 총책임자라고 가정해보자. 캐롤린은 매일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백여 개 초등학교의 구내식당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그녀는 정식 영양사 학위를 갖고 있고 종종 비인습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즐기는 창의적인 인물이다. 그녀에게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애덤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 애덤은 주로 슈퍼마켓 체인사 업체의 일을 돕는 통계 지향의 컨설턴트다. 어느 날 저녁, 캐롤린과 애덤은 느긋하게 와인 한 잔을 즐기다가 한 가지 재밌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급식 메뉴에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음식의 진열이나 배열만 바꾸는 것으로 과연 학생들의 음식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해 보자는 아이디어다. 캐롤린은 이를 실천에 옮겨보기로 결심하고 각 학교의 교내급식 책임자들에게 자유배식 진열대의 음식 배열 방식에 대한 특정 지침을 내려보냈다. 물론 그러한 지침이 내려가기 전에는 학교마다 음식의 진열 및 배열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학교에서는 디저트를 제일 처음에 놓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으며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아예 다른 줄에 놓기도 했다. 높낮이도 제각각이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프렌치 프라이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진열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삶은 당근을 그 위치에 놓았다. 슈퍼마켓 진열대를 설계해본 경험이 있는 애덤은 이 실험의 결과가 매우 놀라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옳았다. 단지 구내식당의 음식을 재배열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음식의 소비량을 무려 25%씩이나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캐롤린은 여기서 큰 교훈 한 가지를 얻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역시 정황 또는 맥락한 텍스트의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한 영향력은 더 나은 쪽으로도 혹은 더 나쁜 쪽으로도 행사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예컨대 캐롤린은 이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의 소비량은 늘리는 한편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덜 먹게 할 수 있었다. 수백 개의 학교에서 나온 실험 결과와 대학원생 자원봉사자들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덕분에 캐롤린은 이제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파워를 스스로 갖게 되었음을 확신했다. 캐롤린은 새로 발견한 자신의 파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숙고에 들어갔다. 때로는 장난기 넘치는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캐롤린이 받은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조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가장 이로운 쪽으로 음식을 배열한다. 둘째, 무작위로 음식을 배열하는 방안을 택한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음식을 택할 때와 똑같은 순서로 음식을 배열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가장 많은 뇌물을 기꺼이 제공할 의사가 있는 공급업체의 식자재가 가장 많이 소비되도록 음식을 배열한다. 다섯째, 구내식당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음식을 배열한다. 첫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다소 강제적으로 느껴질 소지가 있고 심지어 개입주의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어쨌든 최상의 옵션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둘째는 원칙에 의거한 공정한 방식으로 보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중립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 배열이 학교마다 다르게 무작위로 행해지면 어떤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해로운 식생활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통해 손쉽게 대부분의 학생들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캐롤린이 과연 이런 식의 중립을 선택해야 마땅한가? 셋째는 강제를 피하는 명예로운 시도로 보일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중립적 선택일지도 모르며 어쩌면 캐롤린이 중립적으로 사람들의 선호를 존중하는 게 마땅한 처사인지도 모른다. 넷째는 부패 공무원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음식 배열을 조작하는 것이 파워의 이기적 활용 방안을 모아놓는 병기구에 새로 추가할 무기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캐롤린은 명예를 중시하는 정직한 사람이고 따라서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방안으로 치부한다. 두 번째 활용 방안이나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역시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캐롤린이 최상의 구내식당은 수익을 가장 많이 남기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그렇다. 그러나 교육 당국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캐롤린이 학생들의 건강은 도외시하고 수익 극대화에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진정 마땅한 일인지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선택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산다. 캐롤린 같은 사람을 우리는 선택 설계자 초이스 아커텍트라고 부른다.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이다. 캐롤린은 임의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에도 무수히 많은 선택 설계자들이 존재한다. 단, 대부분 자신이 선택 설계자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말이다. 만일 당신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역시 선택 설계자다.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다양한 치료법들을 설명해 줘야 하는 의사도 선택 설계자다. 직원들이 회사의 의료보험 플랜에 등록할 때 작성하는 서류 양식을 만드는 사람도 선택 설계자이며 자녀에게 선택 가능한 교육 방식들을 설명해 주는 부모도 선택 설계자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역시 선택 설계자다. 단, 대부분의 세일즈맨은 자신이 선택 설계자라는 사실을 안다. 선택 설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보다 전통적인 설계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중립적인 설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성한 요구사항이 주어진다. 사무실 120개, 교실 8개, 학생 세미나실 12개가 들어가야 하며 특정 건물이 특정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 등 말이다. 또 그 밖에 법적인 문제나 미학적,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수많은 제약들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한 후에야 건축 설계자는 문과 계단과 창문과 복도가 있는 실제 건물을 완성한다. 훌륭한 설계자는 얼핏 보기에 임의로 내려진 것처럼 보이는 결정, 예를 들어 화장실의 위치 같은 것이 건물 사용자들이 상호교류하는 방식에 미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동료들과 마주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좋은 결과가 생기든 나쁜 결과가 생기든 훌륭한 건물이란 시각적인 매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종의 영향까지 끼치는 건물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하고 작은 요소라 해도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에서 도출한 유용한 한 가지 법칙은 중요하지 않은 요소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작은 요소들은 사용자의 주의력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집중시킴으로써 힘을 발휘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훌륭한 예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화장실의 모든 남자용 소변기에는 중앙 부분에 검정색 파리가 그려져 있다. 대개 남자들은 볼일을 볼 때 조준하는 방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변기 주변이 더러워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눈앞에 목표물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히 발사물을 변기 가운데에 맞출 확률도 높아진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아드키붐의 말을 빌자면 이 방법은 경이로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적중률이 매우 높아졌지요. 파리를 본 남자들은 그것을 향해 발사하니까요. 경제학자인 키붐은 스키폴 공항 건물의 확장 공사를 감독했다. 그의 팀원들은 이 파리 그림이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을 80%나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요하지 않은 요소란 없다는 통찰력은 부담스러운 동시에 유용한 시각이다. 훌륭한 설계자는 완벽한 건물을 짓기는 불가능하지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정한 방식으로 건물을 설계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계단이 있는 수직 공간을 트인 방식으로 만들면 직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이 늘어나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건축가가 특정한 형태와 설계를 지닌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캐롤린 같은 선택 설계자는 구내식당 음식의 배열에 특정한 방식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넛지를 행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만약 당신이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캐롤린이 학생들의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도록 음식을 배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리가 제안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리버테리언 퍼터널리즘에 동의하는 셈이다. 분명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는 용어는 처음 들었을 때 즉시 호감이 가는 말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개입주의는 대중문화나 정치 분야에서 남용되면서 생긴 고정관념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반감을 느끼기 쉬운 말이다. 게다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모순적인 개념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반감이 느껴지고 게다가 모순적이기까지 한 두 개념을 조합한 것일까? 의미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 용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두 표현은 따로 쓰일 때보다 함께 쓰일 때 훨씬 커다란 강점과 매력을 갖는다. 문제는 독단론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우리의 제안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나타낸다. 밀턴 프리드먼의 표현을 빌자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지키거나 증진시키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개입주의라는 말을 자유주의적이라는 말로 한정하면 자유를 보존한다는 의미를 담게 된다. 자유를 보존한다는 말에 특별히 다른 언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는 사람들이 쉽게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를 원치 않는다. 한편 개입주의라는 말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 선택 설계자가 그들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이끌기 위해 정부나 민간 부문 단체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정책이 사람들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이로운 선택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 정책은 개입주의적인 것이다. 사회과학 분야의 믿을 만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은 상당히 형편없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완벽한 정보를 가졌거나 엄청난 인식 능력과 완벽한 자기 통제력을 지녔더라면 내리지 않았을 결정들 말이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비교적 유연하며 비강제적인 유형의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서는 선택을 막거나 차단하지 않으며 선택하는 자에게 심각한 부담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건강에 안 좋은 캔디를 잔뜩 먹거나 적합하지 않은 의료보험 플랜을 택하거나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강제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제안하는 접근 방식은 개입주의적인 성격을 떨 때 비로소 중요성을 지닌다.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선택 설계자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선택하리라고 예상되는 바를 파악하거나 그러한 선택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움직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넛지를 행한다는 얘기다. 넛지는 선택 설계자가 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넛지 형태의 간섭은 쉽게 피할 수 있는 동시에 그렇게 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한다.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과일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는 것은 넛지다. 그러나 정크푸드를 금지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의 상당수는 민간 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실제로도 실행되어 왔다. 정부가 넛지를 행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에 소개하는 많은 사례에서 살펴보겠지만 고용주는 중요한 선택 설계자다. 의료보험이나 은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에게 유용한 넛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윤을 올리면서 사회에도 공헌하고 싶은 기업은 환경적 넛지를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가 넛지를 해야 하는 이유. 개입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인간이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훌륭하고 멋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설령 멋진 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은 최소한 다른 누군가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그 다른 누군가가 정부 관리라면 더욱 그렇다. 경제학을 공부했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인간 모델에 들어맞는다는 생각 말이다. 경제학 서적을 들춰보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처럼 사고하고 IBM 컴퓨터처럼 뛰어난 기억 역량을 갖고 있으며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계산기가 없으면 복잡한 나눗셈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종종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리며 새해 벽두부터 숙취로 머리를 쥐어뜯는다. 우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그저 호모사피엔스일 뿐이다. 복잡한 라틴어 대신 부르기 쉽도록. 여기서부터는 그러한 가상의 존재와 실제의 존재를 각각 이콘과 인간이라고 부르겠다. 비만 문제를 생각해보자. 현재 미국에서 비만 인구 비율은 20%에 가까우며 여기에 과체중 인구까지 더하면 60% 이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체중에 해당하는 성인 인구는 약 10억 명이고 그중 3억 명이 비만에 속한다. 비만도는 일본과 중국,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5%에서 사모아,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75% 이상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거너제이션에 따르면 영국과 동유럽, 중동, 태평양 도서군,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북미 일부 지역들에서는 1980년대 이후 비만도가 3배로 증가했다. 비만은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며 때때로 조기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즉 약간의 넛지로 초래될 수 있는 식생활보다 더 나은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물론 대부분의 상식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단순히 건강뿐 아니라 음식의 맛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우리는 과체중인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또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식생활과 관련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사실은 분명하다. 식생활뿐 아니라 매년 50만 명 이상을 조기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음주, 흡연 등 다른 위험한 행동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생활, 흡연, 음주와 관련하여 현재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은 그들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많은 흡연가와 음주가들, 과도하게 먹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선택에 관한 새로운 학문을 주시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과학자들이 지난 40여 년간 행한 면밀한 연구의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이 내리는 많은 판단과 결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진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콘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들은 완벽한 예측을 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자면 전지적인 존재여야 할 것이다. 편향되지 않은 예측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측이 틀릴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편 이콘과 달리 인간은 예상 가능한 실수를 저지른다. 계획 오류 플래닝 팰러시를 예로 들어보자. 계획 오류란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때 비현실적인 최적의 상황을 가정하는 경향을 말한다. 건물을 짓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설령 계획 오류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인간의 예측이 불완전하고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의 결정이나 판단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예로 현상 유지 편향 스테터스 쿼 바이어스를 생각해보자. 이는 타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인해 현상을 유지하거나 디폴트 옵션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 즉 기본값을 따르려는 강한 성향을 갖는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당신은 수많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 휴대폰이 최신형일수록 내려야 하는 선택도 많아진다. 액정의 배경화면, 벨소리, 음성 메시지가 수신될 때
울리는 벨소리 횟수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그러한 각 선택 항목들에 대하여 디폴트 옵션을 미리 지정해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디폴트 옵션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한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벨소리보다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된 소리가 훨씬 귀에 거슬리는 경우에도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타성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방침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면 민간의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관리자들은 그것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는 행위나 그 밖에 얼핏 사소해 보이는 메뉴 변화 전략 등이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저축을 늘리는 일에서부터 의료보장 개선, 이식수술을 위한 장기기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해당되는 얘기다. 적절한 디폴트 옵션이 가져오는 결과는 넛지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잘 보여준다. 넛지는 인간의 행동 방식을 현격하게 변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일컫는다. 비록 이콘들은 그것을 무시하겠지만 말이다. 이콘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만일 정부가 사탕에 세금을 매기면 이콘은 사탕을 덜 사먹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와 같은 무의미한 요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간 역시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센티브뿐 아니라 넛지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인센티브와 넛지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회의 많은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여전히 모든 이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다. 잘못된 가정과 두 가지 오해.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개입주의를 반대한다. 그들은 정부가 국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보편적인 조언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선택 안들을 주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이나 넛지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이 지닌 장점은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간단명료한 해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선택안을 최대한 늘려라가 그것이다. 교육에서부터 처방약 플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그러한 방식이 채택되어 왔다. 일부 영역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방침을 만들 때 선택안 최대한 늘리기가 하나의 법칙처럼 작용한다. 어떤 이들은 이 법칙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획일적으로 통일하기라고 조롱받는 정부의 지시뿐이라고 생각한다. 선택안 최대한 늘리기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러한 방식과 획일적인 지시라는 양극단 사이에 다른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개입주의에 반대하고 넛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그러한 회의적 태도는 하나의 잘못된 가정과 두 가지 오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먼저 잘못된 가정이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오는 선택을 하거나 또는 적어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준 선택보다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가정이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가정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체스 초보자가 노련한 플레이어를 상대로 게임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누구라도 초보자의 패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며 이 경우 누군가 유용한 조언이나 귀띔을 주면 그는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 많은 영역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초보자이며 그들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안다라는 노련한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하는가는 경험적인 문제로서 그에 대한 대답은 분야나 영역마다 매우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 충분한 정보,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는 경우에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초콜릿, 바닐라, 커피, 감초 맛 등 여러 가지 맛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피드백이 느리거나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과일과 아이스크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나 이 경우 장기적인 결과가 늦게 나타나고 전자에 비하면 피드백도 충분하지 않다. 여러 치료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투자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처럼 말이다. 만일 당신에게
특징과 내용이 각기 다른 50가지의 처방약 플랜이 제시된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음으로써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인 한 선택 설계에 약간만 변화를 주어도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 관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말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선택 설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다. 널리 퍼져 있는 첫 번째 오해는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많은 경우 조직이 내리는 결정이나 선택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너치가 행해지는 것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너치는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캐롤린의 구내식당 사례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의 선택은 선택 설계자가 구성한 배열 방식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어떤 너치들은 비의도적인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고용주는 어떠한 너치도 발생시킬 의도 없이 직원들에게 봉급을 한 달에 한 번씩 지불하거나 2주에 한 번씩 지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이 2주에 한 번씩 봉급을 받는 경우에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1년에 2번은 한 달에 3번 봉급을 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이나 공공 영역의 기관들은 이런저런 형태로 중립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선택을 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하지만 비의도적인 너치 역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중립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문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민간 영역에서 그러한 비의도적인 너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에는 완강히 반대한다. 그들은 정부가 현명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공무원과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거나 이익단체들의 목표에만 집중할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 역시 그러한 우려에 공감한다. 특히 정부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공평하지 않고 편향되거나 너무 과도한 힘을 행사할 위험이 존재하며 때로는 그러한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명령, 강제적 요구, 금지보다 너치를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내식당이 역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못지않게 정부 역시 어떠한 형태든 출발점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불가피한 일이다. 실제로 그들은 법과 규칙을 만들므로써 항상 모종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일부 선택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너치를 반대하는 입장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용한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두 번째 오해는 개입주의에는 항상 강요가 수반된다는 생각이다. 앞의 구내식당 사례의 경우 음식 배열 순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특정 식단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캐롤린은 또 그 위치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가 의미하는 바의 개입주의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배열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아이들이 단 과자를 적게 먹고 사과를 더 많이 먹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학교 구내식당에서 과일과 샐러드를 디저트보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이는 음식을 먹는 이들이 중고등학생이나 어른이라면 해당되지 않는 질문일까? 일부 유형의 개입주의는 강요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선택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저축, 장기기증, 결혼, 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소개한 접근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택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부적절하고 잘못된 설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의 자유는 잘못된 선택 설계에 대한 최선의 안전장치다. 디폴트 값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운명. 선택 설계자는 사용자 우호적인 유저 프렌들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거나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 때로는 선택 설계가 매우 가시성이 높아서 소비자나 고용주들이 그로 인해 큰 유익을 얻는다. 아이팟과 아이폰이 좋은 예다. 그것들은 우아한 스타일을 지녔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기가 쉽다. 또 어떤 선택 설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측면이라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고용주인 시카고 대학을 예로 들어보겠다.
여타의 많은 대형 기관이나 단체와 마찬가지로 시카고 대학에도 매년 11월에 자유 등록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교내 직원들은 의료보험이나 은퇴연금 같은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자신이 택했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을 온라인상에서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힘든 직원들을 위해 공용 컴퓨터도 마련되어 있다. 직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안들과 인터넷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우편으로 미리 받는다. 아울러 등록 기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 안내문도 발송된다. 직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부는 태만해서 또는 바빠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처럼 바쁘거나 깜빡 잊는 직원들을 위해 어떠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디폴트 옵션으로 두 가지 방법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년도에 그가 선택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선택 조건을 제로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가령 제닛이란 직원이 작년에 은퇴연금에 1,000달러를 기여 적립에 의미했다고 치자. 만일 제닛이 올해에 새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1,000달러 조건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기여할 금액을 제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은퇴연금을 적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영하는 셈이다. 이를 각각 현상유지 옵션과 제로 옵션이라고 부르자. 선택 설계자는 두 가지 디폴트 옵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라면 제닛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려 깊은 직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뒤에 디폴트 옵션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폴트 옵션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나으며 무조건 현상 유지 옵션이나 제로 옵션 둘 중 하나가 디폴트 옵션이 되게끔 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은퇴연금 적립은 거를지 몰라도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을 거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경우 직원들은 제로 옵션 의료보험 혜택 없이 생활해야 한다보다 현상 유지 옵션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 유지를 훨씬 선호할 것이다. 이를 유동성 지출 계좌 플렉서블 스펜딩 어카운트와 비교해보자. 이는 직원이 매달 봉급에서 일정액을 정해 따로 넣어두었다가 특정한 지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비, 자녀 보육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이 계좌에 들어간 금액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런데 해마다 예상 지출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보육비가 줄어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상 유지 옵션보다 제로 옵션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카고 대학의 고위 행정 직원 3명과 유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미팅을 한 적이 있다. 마침 그날은 직원들의 자유 등록 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우리는 등록 기간 마지막 날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잊지 않고 등록을 했느냐고 물었다. 한 명은 그날 오후 늦게 하려고 생각 중이었다며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것을 고마워했다. 두 번째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답했고 세 번째 사람은 아내가 잊지 않고 자기 대신 등록했을 거라고 말했다. 이후 그들은 추가 급여 차감 프로그램 셀러리 러덕션 플랜 일종의 세금 절감 저축 프로그램으로서 봉급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증권이나 채권에 투자하며 소멸성이 아니다에 대한 디폴트 옵션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제로 옵션이 디폴트였다. 하지만 제로 옵션으로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 납입이 의도치 않게 중단될 수 있으므로 그들은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현상 유지 옵션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다는데 전원 합의했다. 필경 앞으로는 깜빡하고 등록을 잊은 많은 교수들도 안락한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례는 훌륭한 선택 설계의 기본적인 원칙 일부를 보여준다. 선택을 하는 이는 인간들이다. 따라서 선택 설계자는 가급적 그들의 삶의 이로움이 더해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선택하는 이들이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고 당신이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잊어버리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원칙은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원칙들은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상으로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 공전 어찌 인트로이었습니다. 너찌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 1.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다음 두 개의 테이블을 보라. 당신이 이 두 개의 테이블 가운데
거실에 놓을 커피 테이블로 더 적합한 것을 고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두 테이블의 규격은 어느 정도인가? 각 테이블의 너비와 길이의 비율을 추정해보라. 눈짐작만으로 말이다. 보통 왼쪽 테이블이 오른쪽 테이블보다 훨씬 더 길고 좁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테이블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왼쪽은 3대1, 오른쪽은 1.5대1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자를 꺼내어 각 테이블을 재보라. 두 테이블이 동일한 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측정해보기 바란다. 저자인 선스타인과 역시 탈리가 단골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 그림 보여줬을 때 젓가락을 들고 직접 재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만약 당신이 왼쪽 테이블이 오른쪽 테이블보다 더 길고 가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분명히 인간이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어도 이 테스트로 감지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테스트에서 당신의 판단력은 편향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예측할 수 있다. 오른쪽 테이블이 더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신만 틀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신은 필경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원한다면 당신과 똑같이 인간이며 술집 등에서 돈을 걸고 내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그림을 써먹어도 좋다. 이제 그림 1.1을 보자. 두 개의 모양이 똑같은가 다른가? 역시 당신이 인간이며 어느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다면 필경 둘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이 둘은 똑같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 1.1의 두 테이블에서 다리를 떼어내고 방향을 돌려놓은 테이블 상단일 뿐이다. 그림 1.1에서는 다리와 방향 모두가 두 테이블이 다르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이처럼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면 시각체계는 놀랍도록 정확한 평소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 두 가지 그림은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이 심리학자들로부터 차용해온 핵심 통찰력을 보여준다. 보통 인간의 마인드는 놀라울 정도로 적절하게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못 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모국어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층 사이에 있는 일련의 계단들을 넘어지지 않고 뛰어내려갈 수도 있다. 또 12개국 언어를 하거나 최신 컴퓨터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상대성 이론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능력을 두 가지 이상 갖춘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필경 이 테이블 그림에는 우리처럼 속았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문제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통찰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이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지닌 몇 가지 측면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이자 예술가인 로저 셰퍼드는 시각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함으로써 착각을 유발하는 두 테이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는 우리의 마인드를 산란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인지체계를 어느 정도 파악함으로써 셰퍼드는 다른 이들까지 우리의 사고방식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편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동 시스템 대 숙고 시스템. 인간의 뇌는 다소 복잡하게 작용한다. 우리가 일부 과업들은 적절하게 수행하는 반면 다른 과업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베토벤은 청각을 잃고도 놀랍도록 훌륭한 교향곡 9번을 작곡했다. 그러나 그가 종종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고 해도 그리 놀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토록 똑똑한 동시에 그토록 멍청할 수 있는가?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뇌 기능의 해석에 주력해왔다. 그 한 가지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유형의 사고방식, 즉 직관적이며 자동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이고 심원한 사고방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1. 여기서는 전자를 자동 시스템 오토매틱 시스템, 후자를 숙고 시스템 리플렉티브 시스템이라 부르겠다. 자동 시스템은 신속하고 직관적이며 혹은 직관적이라고 느껴지며 주로 사고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것들을 수반하지 않는다. 야구공이 갑자기 날아올 때 몸을 피하는 행위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 기류를 만났을 때 초조해하는 행위 또는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미소를 짓는 행위 등은 자동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두뇌학자들은 자동 시스템의 활동이 두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서 인간과 파충류들 그리고 개들이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는 부분과도 연관된다고 말한다. 숙고 시스템은 보다 신중하고 의식적이다. 우리는 411 곱하기 37은 얼마인가? 등의 문제를 풀 때 숙고 시스템을 사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경로를 결정할 때나 로스쿨과 경영대학원 중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숙고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이 책을 쓰면서 주로 숙고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이따금씩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책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아이디어들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필경 자동 시스템의 산물일 것이다. 그건 그렇고 유권자들은 주로 자동 시스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따라서 첫 인상이 안 좋은 후보나 복잡한 논증과 통계 자료로 표를 얻으려 하는 후보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온도를 화씨로 표현할 때에는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섭씨로 표현할 때에는 숙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유럽인들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다. 또한 사람들은 모국어를 말할 때에는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다른 언어를 말할 때에는 숙고 시스템을 사용하며 고군분투하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바이링걸 두 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두 개의 언어를 모두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뛰어난 체스 선수들과 프로 운동 선수들은 매우 탁월한 직관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잡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다음 놀랍도록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한다.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동 시스템은 직감에 의한 반응으로 숙고 시스템은 의식적인 사고로 보는 것이다. 직감은 다소 정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종종 자동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자동 시스템이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어 난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숙고 시스템은 비행기는 아주 안전해라고 반박한다. 자동 시스템이 저렇게 큰 개라면 나를 물 거야 라고 말할 때 숙고 시스템은 대부분의 애완견들은 아주 사랑스럽지라고 말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자동 시스템은 늘 불평만 늘어놓는다. 자동 시스템은 또한 골프나 테니스를 칠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뛰어난 골프 선수들이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연습을 거쳤기 때문이다. 다른 운동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골프 선수들은 자동 시스템에 수없이 의존해온 탓에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독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직감을 믿거나 그저 밀고 나가는 편이 더 낫다는 사실을 잘 안다. 자동 시스템은 수많은 반복을 통해 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10대들의 운전에 많은 위험이 따르는 한 가지 이유는 자동 시스템을 충분히 연습시키지 않은 데다. 숙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직관적인 사고의 작용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질문을 읽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을 적으라. 그런 다음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숙고해보라. 1.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은 1달러 10센트이다. 방망이의 가격이 야구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그렇다면 야구공의 가격은 얼마인가? 2. 5대의 기계로 5개의 장치를 만드는 데에는 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장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가? 3. 어느 호수에 커다란 수련 잎들이 떠 있다. 매일 이 수련 잎들이 차지하는 너비는 2배로 늘어난다. 수련 잎들이 전체 호수를 덮는 데 48일이 걸린다면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어떤 답들이 떠올랐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 10센트, 100분, 24일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틀렸다. 1분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야구공이 10센트이고 방망이가 그보다 1달러 더 비싸다면, 즉 1달러 10센트라면 합계는 1달러 20센트이지 1달러 10센트가 아니다. 처음에 떠오른 10센트라는 답이 옳은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그렇게 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셰인 프레더릭이 수행한 조사 결과 영리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정답은 5센트, 5분 47일이다. 그러나 당신도 알았을 것이다. 적어도 잠시만 생각해봤어도 당신의 숙고 시스템은 정답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코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시간만 있다면 반드시 숙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점검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따금씩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내부에 있는 파충류가 제공하는 답을 따른다. 이 책의 주요 목표 한 가지는 세상을 보다 편한 곳 혹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동 시스템에 의존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편하고 더 나은 삶을 더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다. 어린 감정 안젤리나 졸리가 몇 살이었더라. 우리들 대부분은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 모든 것을 일일이 생각하고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 때 일테면 안젤리나 졸리가 몇 살인지 또는 클리블랜드에서 필라델피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추측할 때 그저 어린 감정을 사용한다.
대개는 어림 감정이 빠르고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톰 파커가 펴낸 어림 감정 룰즈 어브 섬이라는 제목의 모음집도 있을 정도다. 파커는 친구들에게 좋은 어림 감정 사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 책을 엮었다. 예를 들면 타조알 하나는 24인분의 브런치가 된다. 보통 크기의 방에 사람 10명이 들어가면 방의 온도가 시간당 1도씩 올라간다. 등이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다음과 같은 어림 감정도 있다. 대학 디너파티에 경제학과 손님이 25% 이상 참석하면 대화를 망칠 수 있다. 어림 감정 또는 경험 법칙은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통찰력은 몇십 년 전 이스라엘의 두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만이 발전시킨 것으로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경제학자들까지 사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은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 세 가지 발견법 휴리스틱스 또는 어림 감정, 즉 기준선 설정 발견법과 입수 가능성 발견법, 대표성 발견법을 규명하고 각각의 발견법과 관련된 편향들을 밝혀냈다. 그들의 연구 프로그램은 발견법 및 편향 접근법을 활용한 인간의 판단력 연구로 알려졌다. 이후 좀 더 최근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어림 감정과 편향들이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 기준선 설정. 우리가 미러키의 인구를 추정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미러키에 살고 있다. 미러키에 관해 많이 아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미러키가 위스콘신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가?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를테면 시카고의 인구가 약 300만 명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미러키는 대도시이지만 시카고만큼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러키의 인구는 시카고의 3분의 1, 즉 100만 명 정도일 수 있다. 이제 위스콘신 그린베이 출신의 사람이 미러키의 인구를 추정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녀 역시 정답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린베이의 인구가 약 10만 명이라는 사실과 미러키가 그린베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미러키가 그린베이의 3배 정도라고 생각하고 미러키의 인구를 30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기준선 설정 및 조정이라고 부른다.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수치로 모종의 기준선을 설정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다. 편향은 주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제시한 예와 비슷한 문제들을 놓고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한 결과 시카고 출신들은 높은 기준선을 토대로 높은 추정치를 제시한 반면 그린베이 출신들은 낮은 기준선을 토대로 낮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어쨌든 미러키의 인구는 약 58만 명이다. 심지어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명백히 부적절해 보이는 기준선들이 끼어들기도 한다. 직접 시험해보자. 당신의 전화번호 끝 세 자리에 200을 더하라. 그 숫자를 적어라. 자, 훈족의 아틸라 왕이 유럽을 공략한 연도가 언제인가? 전화번호 끝 세 자리에 200을 더한 수치가 하나의 연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전인가 이후인가? 최대한 추정했을 때 어떤 수치가 나왔는가? 힌트를 하나 주자면 기원 후이다. 설사 유럽 역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아틸라가 언제 무엇을 했든 그 날짜는 당신의 전화번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쯤은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실험을 수행했을 때 낮은 기준선이 아닌 높은 기준선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 정답보다 300년 이상 이후에 답을 내놓을 확률이 높았다. 정답은 411년이다. 기준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실험에서 대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다. A. 현재 얼마나 행복한가? B.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두 질문이 이 같은 순서로 제시됐을 때 두 질문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았다. 11%. 그러나 두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 데이트 관련 질문을 먼저 제기하자. 두 질문의 상관관계가 62%까지 크게 높아졌다. 데이트 관련 질문이 먼저 주어지면 학생들은 데이트 관련 경험 법칙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복 지수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맙소사, 마지막 데이트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군. 정말 비참한 신세야. 이렇게 말이다. 데이트 질문을 성관계 질문으로 대체하면 부부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준선은 넛지의 기능을 한다. 우리는 당신의 사고 프로세스의 출발점을 아주 미묘하게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하는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선단체들은 기부를 요청할 때
대개 $100나 $250, $1000, $5000 혹은 기타 등의 선택안들을 제시한다. 자신의 일에 대해 소신을 가진 기금 조달자라면 이러한 액수를 임의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택안들은 사람들의 기부금 액수 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선택안이 $50, $75, $100, $150로 제시됐을 때보다는 $100, $250, $1000, $5000로 제시됐을 때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할 것이다. 많이 요구할수록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담배 회사들을 고소하는 변호사들은 종종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을 받아내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배심원들로 하여금 수백만 달러를 기준선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영리한 협상가들은 종종 처음에 아주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음 그 액수를 절반까지 깎아서 상대방을 전율하게 만들므로써 놀라운 거래를 성사시킨다. 입수 가능성. 허리케인이나 핵전쟁, 테러, 광우병, 악어의 공격, 조류독감 등을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각각의 경우와 관련된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정확하게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들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입수 가능성 발견법을 사용한다. 관련 사례들이 얼마나 쉽게 떠오르느냐를 토대로 각 리스크의 확률을 추정한다는 얘기다. 관련 사례가 쉽게 떠오를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겁을 먹고 걱정할 것이다. 익숙한 리스크, 일테면 9.11 테러의 여파 속에서 테러리즘을 연상시키는 등의 리스크는 비교적 생소한 리스크, 일테면 일광욕이나 유난히 온도가 높은 여름을 연상시키는 리스크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살인 관련 소식은 자살 소식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살로 죽는 사람보다 타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접근성과 부각성도 입수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또한 입수 가능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심각한 지진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주간지에서 지진 관련 기사만을 접해본 사람보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믿기 쉽다. 이렇듯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생생한 죽음의 원인 일테면 토네이도는 종종 그 확률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추정되는 반면 비교적 생생하지 않은 원인인 천식 발작은 그 빈도수가 토네이도보다 약 20배로 훨씬 높은데도 발생 확률이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이전 사건들에 비해 우리의 행동이나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 우리의 자동 시스템은 따분한 통계표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리스크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한다. 입수 가능성 발견법은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의 예방 조치 결정을 포함하여 수많은 리스크 관련 행동들을 설명해준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들 것인지의 여부도 최근의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 여파로 지진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지만 생생한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보험 가입자의 수는 다시 꾸준히 감소한다. 상습 범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최근에 홍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또한 이는 사람이 홍수를 겪은 사람의 경우 실제로 자신이 홍수 피해를 당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홍수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편견에 치우친 리스크 평가는 각종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식, 비즈니스 관련 선택들, 정치 프로세스 등의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 주식이 한창 상승세를 탈 때 사람들은 인터넷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지만 그 무렵 그것은 이미 좋지 않은 투자로 전락한 상태였다. 혹은 사람들이 일부 리스크 헥사곤은 매우 높은 반면 다른 리스크 중풍는 그리 높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잘못된 인식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가장 가능성 높은 위험에 대처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쪽으로 자원을 할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입수 가능성 편향이 작용할 때 올바른 확률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판단에 넛지를 가할 수 있다면 개인의 결정과 공공부문의 결정이 모두 크게 개선될 것이다. 나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키고자 한다면 상황이 크게 잘못된 관련 사건을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확신을 늘리고자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로 돌아간 관련 상황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커다란 문제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은 확률에 대한 사람들의 기능성 판단을 부풀려 놓으며 그러한 사건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면
그 확률이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대표성. 세 가지 발견법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대표성이라는 까다로운 이름을 갖고 있다. 이것은 유사성 발견법, 시멀레러티 휴리스틱으로 생각해도 좋다. 기본 개념은 A가 범주 B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그들의 자동 시스템은 A가 B의 이미지나 전형과 얼마나 유사한지, 즉 A가 B를 얼마나 상징 혹은 대표하는지 자문함으로써 그 답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한 두 가지 발견법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종종 효과를 발휘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경우에서 활용된다. 우리는 키가 2m인 흑인이 키 1m 68cm인 유대인보다 프로 농구선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농구선수 가운데에는 키 큰 흑인들이 많으며 적어도 요즘에는 키 작은 유대인 농구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옳을 때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사성과 빈도의 구분에 편견이 끼어들 수 있다. 이러한 편견과 관련하여 린다라는 이름의 가상의 여자를 활용한 가장 유명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다.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주어졌다. 린다는 31세의 싱글 여성으로 매우 총명하고 솔직하며 철학을 전공했다. 학생 시절에 그녀는 인종차별과 사회정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 다음 린다의 미래에 대해 8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이후 린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두 가지 결정적인 대답은 은행원과 여성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린다가 그냥 은행원이 아니라 여성인권운동에 적극적인 은행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것은 분명한 논리적 오류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그중 하나의 사건만 일어날 가능성보다 높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린다는 여성인권운동에 적극적인 은행원보다 그냥 은행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여성운동에 적극적인 모든 은행원은 어쨌든 은행원이니까 말이다. 이러한 오류는 대표성 발견법에 기인한다. 린다에 대한 묘사를 감안하면 그냥 은행원보다는 여성인권운동에 적극적인 은행원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정답을 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난쟁이가 펄쩍펄쩍 뛰며 이렇게 외친다. 하지만 그냥 은행원일 리가 없어. 묘사를 잘 읽어보라고. 굴드가 말하는 난쟁이는 바로 활발하게 작동 중인 자동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표성 발견법의 사용은 일상생활의 각종 양상에 대해 심각하게 잘못 인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건들이 일테면 연속해서 동전을 던질 때처럼 우연에 의해 결정될 때 사람들은 그들이 무작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 등의 결과가 대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무작위의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위 프로세스의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은 종종 특정 양상들이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양상은 단순히 확률에 기인하는 것이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연속해서 앞면이 나오면 해당 동전에 재미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결론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어떤 동전이든 여러 번 던지면 연속해서 3번 앞면이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직접 시험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스타인도 이 단락을 쓴 다음 시험 삼아 동전을 3번 던져보았는데 모두 앞면이 나왔다. 그는 매우 놀랐지만 사실 놀랄 이유는 없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 생각한다. 탈러는 경영 관련 의사 결정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웹사이트를 통해 무기명으로 해당 학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이 학급의 성적 분포를 10분 이수로 나눴을 때 당신은 어느 범주에 들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여기에는 상위 10%, 10에서 20% 등의 보기가 주어진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MBA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므로 어떤 집단에서든 절반이 상위 50%에 들면 나머지는 하위 50%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실제로 상위 10%에 드는 학생은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성적이 중간 이하 하위 50%일 거라고 기대하는 학생은 5% 미만에 불과했으며 상위 20%에 들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절반 이상에 달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상위 20%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실 우리는 그마저도 겸손하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상위 10%에 들 거라고 기대하면서도 겸손해서 차마 솔직히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비단 MBA 학생들뿐이 아니다. 평균 이상 효과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운전자들 가운데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90%에 달한다. 그리고 좀처럼 미소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평균 이상의 유머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단지 유머가 무엇인지 안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것은 교수들에게도 적용된다. 큰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약 94%가 자신이 평균적인 교수들보다 낫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교수들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자만한다고 간주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 약점만큼은 우리도 인정하겠다. 사람들은 판돈이 높을 때에도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약 50%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통계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결혼할 무렵에는 거의 모든 부부들이 자신들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믿는다. 심지어는 이혼을 한 번 이상 경험해본 사람들조차도 말이다. 세뮤얼 존슨의 농담처럼 두 번째 결혼은 희망이 경험을 꺾고 거둔 승리이다.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기업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된다. 신생 기업들 가운데 최소한 50%는 실패로 끝난다. 사업 대개는 도급업체나 식당, 술집 등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A. 해당 업종에서 사업이 성공을 거둘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B. 당신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 50%와 90%라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100%라고 답한 사람도 상당수에 달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는 개인들이 감수하는 수많은 리스크들을 설명해준다. 특히 생명과 건강에 대한 리스크는 더더욱 그러하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라는 요구를 받으면 대개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당할 확률이나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 암에 걸릴 확률,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이혼할 확률,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 등이 그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동성 연애자들도 일반적으로 에이즈의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낮게 평가한다. 중장년층은 자신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릴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흡연자들 역시 통계상의 리스크를 잘 알고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리스크를 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다른 비흡연자들에 비해 폐암과 심장병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믿는다. 폭권 사업이 성공을 거두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때문이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는 인간의 삶에 널리 퍼져 있는 광범위한 특징이다. 그것은 대부분 사회범주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특징 짓는다. 그러나 해악에 대한 면역성을 과대평가하다 보면 분별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면 넛지를 사용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한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쁜 사건들을 상기시키면 낙관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말이다. 손실 깊이 $100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 필요한 이익은?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들의 자동 시스템은 손실에 대해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계략적으로 말해서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그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처참함은 그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2배에 달한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은 손실 깊이 로스 어버절라고 불린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한 실험을 살펴보자. 어느 반의 학생들 절반에게 그들의 대학 심벌이 찍힌 머그잔을 나눠주었다. 머그잔을 못 받은 학생들에게는 옆 학생이 가진 머그잔을 살펴보라고 요구했다. 그런 다음 머그잔을 가진 학생들은 머그잔을 팔고 머그잔이 없는 학생들은 머그잔을 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하게 했다. 다음 중 어떤 가격에 기꺼이 머그잔을 구매할 또는 판매할 것인가? 그 결과 머그잔을 가진 학생은 머그잔이 없는 학생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의 2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 개의 머그잔으로 똑같은 실험을 수십 번 실시했지만 결과는 거의 항상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단 머그잔을 갖게 되면 내놓고 싶어 하지 않지만 머그잔이 없다고 해서 당장 머그잔을 가져야 한다는 욕구를 느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곧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 특정한 가치를 할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 동일한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2배로 큰 상실감을 느낀다.
도박으로도 손실 깊이를 시험할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내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고 가정하자.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당신이 X달러를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달러를 잃는다. 그렇다면 X가 얼마나 될 때 내기를 하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대략 200달러라고 답한다. 즉, 200달러를 딸 가능성이 있어야만 100달러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손실 깊이는 타성, 즉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현재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했을지도 모를 거래를 거절할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서 반 학생들 절반에게는 머그잔을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초콜릿 바를 나눠주었다. 머그잔과 초콜릿 바의 가격은 거의 동일했으며 사전 시험 결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머그잔을 초콜릿 바로 혹은 초콜릿 바를 머그잔으로 바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교환한 학생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손실 깊이는 일종의 인식 너치로 작용하여 무언가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심지어는 커다란 이익이 되는 교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말이다. 현상유지 편향 아무려면 어때 발견법. 타성의 유해는 손실 깊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대개 현재의 상황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윌리엄 세뮤얼슨과 리처드 세카우저가 현상유지 편향 스테터스 쿼 바이어스이라고 이름 붙인 이 현상은 수많은 상황에서 입증된 바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정석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대체로 늘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현상유지 편향은 판돈이 훨씬 더 큰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줄 수 있다. 예를 들어 401k 미국의 은퇴연금 제도로 현재 4,400만 명이 가입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미국 직장인의 노후생활 대책이다. 와 같은 은퇴저축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산분배를 선택하고는 그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다. 믿기 힘들겠지만 1980년대 후반에 수행된 연구에서 대다수 대학 교수들의 연금 프로그램인 TIAA, CREF의 가입자들이 평생에 걸쳐 자산분배에 대해 변경을 가하는 횟수는 평균 0회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입자들의 절반 이상이 평생 동안 자산분배 방식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기혼자들이 결혼 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어머니를 수혜자로 등록해놓고 그것조차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상유지 편향은 쉽게 이용될 수 있다. 수년 전 선스타인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부터 반가운 편지를 받았다. 무료로 3달치의 구독권을 제공하겠으니 5가지 잡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내용이었다. 설사 거의 안 읽는다고 해도 무료 구독권은 엄청난 횡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선스타인은 기쁜 마음으로 한 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바로 모종의 조치를 취하여 정기 구독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나면 정상 가격을 내고 계속해서 잡지를 구독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거의 10년 동안 읽지도 않는 잡지를 계속 구독했다. 정기 구독을 취소할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럴 시간이 절대 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 이러한 늑장 행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현상유지 편향의 한 가지 원인은 주의력의 결여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채택하는 이 발견법을 우리는 아무렴 어때 발견법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 가지 좋은 예는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나타나는 이월 효과이다. 방송국의 중역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저녁에 집에서 일테면 MBC를 보기 시작한 시청자들은 해당 채널을 계속 시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는 리모컨이 보급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실제로 채널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엄지손가락을 까닥하는 행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아무렴 어때 하고 말하며군 생각하며 해당 채널을 그대로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잡지 구독 자동갱신 시스템의 희생양은 선스타인뿐이 아니다. 잡지 배급 담당자들은 실제로 잡지를 계속 구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보다 자동으로 연장 갱신이 이루어지고 전화를 걸어야만 취소가 성사될 경우에 자동 갱신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손실 깊이와 무의식적인 선택을 결합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선택안이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인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될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디폴트 옵션은 이전에 너치 1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디폴트 옵션은 강력한 너치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디폴트는 매우 강력한 넛지의 힘을 갖는다. 옳든 그르는 소비자는 디폴트 옵션이 디폴트 설정자의 암묵적인 권고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때 디폴트 설정자는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능한 최고의 디폴트를 설정하는 것은 이 책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탐구하는 주제가 될 것이다. 프레이밍 100명 중 90명이 산다 대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 당신이 심각한 심장병에 걸려 의사가 어려운 수술을 권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당연히 생존 가능성을 궁금해할 것이다. 의사가 이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90명이 5년 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듯 같은 사실이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 의사의 진술은 다소 위안이 될 것이며 따라서 당신은 필경 수술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대답을 다른 방식으로 프레이밍한다고, 즉 다른 방식으로 선택 안의 틀을 형성한다고 가정해보자.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10명이 5년 이내에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의사의 말에 다소 충격을 받아 수술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자동 시스템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나 역시 죽을지도 몰라. 여러 번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100명 중 90명이 산다는 정보와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는 정보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진술은 정확히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 인지된 이득을 포함하는 리스크와 인지된 손실을 포함하는 리스크를 다르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경향에 영향을 받는다. 의사들 역시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보다 100명 중 90명이 산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수술을 권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이밍은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70년대에 신용카드가 새로운 지불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자 일부 소매상인들은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들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가격을 다르게 부과하고 싶어 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보통 소매상인들에게 매출의 1%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소매상인들이 현금 고객과 신용카드 고객에게 각기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규칙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을 금하는 법안이 의회에 도입되자 신용카드 회사들은 로비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전환했다. 가장 많이 채택된 것은 어떤 사업체가 현금 고객과 신용카드 고객에게 다른 요금을 부과할 경우 현금 가격을 정상가로 정하여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특별 요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신용카드 가격이 정상가 디폴트이고 현금 가격이 할인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규칙이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훗날 심리학자들이 이름 붙인 프레이밍을 직관적으로 적절히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다. 요는 그러한 선택이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진술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에너지 보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 캠페인을 생각해보자. A. 당신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면 연간 $350를 절약할 것이다. B. 당신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연간 $350를 잃을 것이다. 이 경우 손실의 측면에서 구성된 정보 캠페인 B가 정보 캠페인 A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길 바란다면 B가 더 강력한 넛지다. 프레이밍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소 지각 없이 수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숙고 시스템은 질문을 재구성할 경우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 모순을 구성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프레이밍이 강력한 넛지이며 따라서 주의 깊게 선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장에서 우리의 목표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간의 성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갖가지 선택들에 대해 일일이 깊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려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사람들이 채택하는 분별 있는 발견법은 가끔씩 그들을 부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바쁘고 주의를 쏟을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주어져도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관점에서 요점을 간추려 보면 사람들은 넛지에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선택은 표준 경제 틀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상으로 너찌의 1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저항하는 법 1. 세이렌과 율리시즈, 유혹과 자기 통제의 문제. 수년 전 탈러는 젊은 경제학자들 손님들에게 저녁을 대접하면서 와인 한 병과 함께 즐길 만한 안주로 커다란 그릇에 캐슈너트를 담아 내놓았다. 그러나 캐슈너트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자 탈러는 손님들이 입맛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나올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탈러는 얼른 조치를 취했다. 캐슈너트 그릇을 집어들고 눈에 띄지 않도록 부엌으로 치운 것이다. 그가 돌아오자 손님들은 캐슈너트를 치워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곧 이어 더 이상 눈앞에 캐슈너트가 없다는 사실을 놓고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흡족해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론적인 문제로 화제가 전환되었다. 경제학의 그리고 일상생활의 한 가지 기본 원리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기회가 아무리 많아도 당신은 언제나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러가 캐슈너트를 치우기 전에 사람들은 캐슈너트를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이콘들의 나라에서는 캐슈너트를 치웠을 때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법칙에 어긋난다. 이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선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보자. 탈러가 캐슈너트를 치우기 직전인 7시 15분에 손님들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안이 주어졌다. 일부만 먹는 것, 전부 다 먹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먹지 않는 것.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은 일부만 먹고 더 이상은 먹지 않는 것이다. 최악의 선택은 전부 다 먹는 것이다. 캐슈너트를 전부 다 먹어버리면 입맛을 잃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시 30분까지 테이블에 캐슈너트가 남아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릇에 있는 너트를 다 먹음으로써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왜 불과 15분 만에 마음을 바꾸었을까? 마음을 바꾸었다는 우리의 추측이 정말 옳은 것일까? 그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저녁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동태적 비일관성 다이내믹 인컨시스턴시를 보여준 셈이다. 처음에는 A보다 B를 선호하다가 나중에는 B보다 A를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태적 비일관성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토요일 오전만 해도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기보다는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오후가 되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풋볼 게임을 본다.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세이렌과 율리시즈, 유혹과 자기 통제의 문제. 캐슈너트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요인을 소개한다. 바로 유혹과 무심함이다. 인간은 적어도 아담과 이브 이래로 유혹의 개념은 적절히 이해해왔지만 너찌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무언가가 유혹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미국의 대법관 포터 스튜어트는 포르노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보면 안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유사하게 유혹은 정의하기보다 인식하기가 더 쉽다. 우리가 선호하는 정의는 사람들의 흥분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양극단, 즉 흥분한 상태와 차분한 상태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셀리가 배가 몹시 고픈 상태에서 부엌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를 맡았다고 가정해보자. 셀리는 흥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목요일에 그녀가 막연히 토요일 저녁 식사 전에 캐슈너트를 정확히 얼마나 내놓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녀는 차분한 상태에 있는 셈이다. 우리는 냉정할 때보다 흥분했을 때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무언가를 유혹적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해서 차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언제나 더 낫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때로는 흥분을 해야만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따르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때로는 디저트가 정말 맛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흥분한 상태에서는 종종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고전에서 예를 찾아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하여 난파시켰다고 하는 세이렌들과 그들의 거부할 수 없는 노래라는 위험에 직면한 율리시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차분한 상태에서 선원들에게 음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밀랍으로 귀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토록 궁금했던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대
음악이 그를 흥분 상태로 몰아넣어 배를 더 가까이 대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돛대에 묶어달라고 부탁했다. 율리시즈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흥분의 효과를 과소평가하여 자기 통제의 문제에 부딪힌다. 행동주의 경제학자 게오르게 레벤슈타인은 이것을 흥분과 냉정 사이의 감정적 간극 하트콜드 엠퍼시 갭이라고 부른다. 냉정한 상태일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행동이 흥분의 영향력에 들 때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 특정한 정황이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다소 순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인 톰은 사업상 저녁 식사 약속을 잡으면서 와인 한 잔만 먹고 디저트는 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2병째의 와인을 주문하고 웨이터가 디저트 카트를 끌고 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또 다른 예로 말리는 대규모 세일을 하는 백화점에 가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지만 보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편하지도 않은 신발을 7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게 된다. 로버트는 안전한 섹스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내려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흡연과 알코올, 운동 실패, 과도한 대출, 저축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기 통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개인이 반자율적인 두 개의 자아로 구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는 원시안적인 계획하는 자아 플래너이고 다른 하나는 근시안적인 행동하는 자아 두이다. 계획하는 자아는 숙고 시스템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자신 안에 숨어있는 미스터 스포크로 생각할 수 있으며 행동하는 자아는 자동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우리들 모두의 내부에 숨어있는 호머 심슨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계획하는 자아는 당신의 장기적인 번영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행동하는 자아의 강력한 의지와 장난, 감정에 대처해야 한다. 반면 행동하는 자아는 흥분을 동반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신경경제학 분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이중 시스템적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뇌의 일부는 유혹에 넘어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 유혹에 대응하는 방법을 평가함으로써 유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따금씩 두뇌의 이 두 부분은 심각한 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 둘 중 한쪽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대결 말이다. 무심한 선택사를 빼고 싶다면 작은 그릇에 먹어라. 캐슈너트 문제가 유혹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타성의 맥락에서 논한 바 있는 어리석은 유형의 행동과도 연관된다. 수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자동조종 오토매틱 파일럿 모드로 밀어넣는다. 이 모드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당면 과제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쏟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자동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다. 토요일 아침에 볼일을 보러 나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평소처럼 직장으로 차를 모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문득 원래 가려던 곳, 즉 식품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또 일요일 아침에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다가 친구와 브런치 약속이 있음을 1시간 전에야 깨닫기도 한다. 특히 먹는 일은 우리가 수행하는 활동들 가운데 가장 무심한 행동에 속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그저 앞에 놓인 것을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곧이어 좋은 음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커다란 그릇에 담긴 캐슈너트가 그렇게 쉽게 바닥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팝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상한 팝콘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몇 년 전 브라이언 원싱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시카고의 어느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객들에게 상한 팝콘을 무료로 한 통씩 제공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5일 전에 튀겨서 먹을 때 실제로 버벅거리도록 보관해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팝콘이 상했다고 알려주진 않았지만 관람객들은 그 팝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한 관람객은 땅콩을 포장하는 스티로폼 용기를 먹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관람객의 절반에게는 팝콘을 커다란 통으로 나눠주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중간 크기의 통으로 나눠주었다. 큰 통을 받은 사람들은 중간 통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53%나 팝콘을 더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팝콘을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영화가 끝난 후 원싱크는 팝콘을 큰 통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더 많이 먹은 것이 통의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대부분은 그런 술수에는 안 넘어갑니다. 라며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수프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원싱크는 또 다른 기발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캠벨사의 토마토 수프가 담긴 커다란 그릇 앞에 앉아서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요청했다. 피실험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사실 그 수프 그릇들은 바닥이 없이 테이블 밑에 설치된 기계와 연결되어 자동으로 리필이 되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아무리 먹어도 그릇이 비지 않았던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엄청난 양을 먹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수프를 먹었다. 제공되는 음식의 양이 많으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커다란 접시나 커다란 팩 등은 일종의 선택 설계로서 주요한 넛지의 역할을 한다. 힌트사를 빼고 싶다면 작은 접시들을 준비하고 쇼핑할 때는 작은 팩으로 사며 냉장고에 유혹적인 음식을 넣어두지도 말아라. 자기 통제 문제와 무심한 선택이 합쳐지면 사람들에게 일련의 나쁜 결과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흡연이 끔찍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 게다가 흡연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한다. 미국인의 약 3분의 2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해도 회사의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넛지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두 자아의 대결. 계획하는 자아가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하는 전략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품점에서 사야 할 품목을 기억하기 위해 미리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고 아침에 시간 맞춰 일어나기 위해 자명종 시계를 구입하기도 한다. 또는 친구들에게 디저트를 먹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개는 우리의 계획하는 자아가 행동하는 자아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행동하는 자아는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호머 심슨을 통제한다고 생각해보라. 계획하는 자아의 최선의 노력을 망칠 수도 있다. 평범하지만 많은 것을 암시하는 자명종 시계의 예를 생각해보자. 낙관적인 계획하는 자아는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새벽 6시 15분에 알람을 맞추지만 졸린 행동하는 자아는 알람을 끄고 다시 9시까지 잠을 잔다. 이것은 계획하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 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획하는 자아는 일부러 자명종 시계를 침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도 한다. 행동하는 자아가 적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끌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행동하는 자아가 시계를 끄고 다시 잠자리로 기어 들어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따금씩 진취적인 기업들이 계획하는 자아를 돕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림의 자명종 시계. 클럭키를 보자. 클럭키는 당신이 침대에서 나오지 않으면 도망을 다니며 숨는 자명종 시계이다. 계획하는 자아는 행동하는 자아가 아침에 몇 분이나 선잠을 잘 수 있는지 정한 다음 그대로 숫자를 입력한다. 정한 시간이 되면 클럭키가 침대 옆 테이블에서 뛰어내려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돌아다닌다. 그 소리를 끄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대에서 나와 그 고약한 물건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쯤 되면 비틀거리던 행동하는 자아도 완전히 잠을 깨는 것이다. 계획하는 자아들은 클럭키처럼 여러 가지 가능한 전략들을 통해 행동하는 자아의 저항을 통제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민간 및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그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일상적으로 우리는 비공식적인 내기가 포함된 전략을 사용한다. 탈러는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젊은 동료 한 명을 도운 바 있다. 그 동료 데이비드는 부임 전에 또는 아무리 늦어도 부임 첫 해에 박사학위 과정을 끝마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교수진으로 고용되었다. 논문을 끝마칠 경우 데이비드는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수많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위 과정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조교수가 아닌 강사 대우를 받았으며 그의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은퇴연금 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다. 데이비드의 계획하는 자아는 그만 꿈을 거리고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하는 자아는 좀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에 빠져 논문을 끝마치는 고된 일을 미루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기존의 일들을 끝마치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법이다. 바로 그때 탈러가 개입하여 데이비드에게 다음과 같은 거래를 제안했다. 데이비드는 탈러에게 $100짜리 수표 몇 장을 써주고 그 수표의 만기일을 각각 이후 몇 개월의 첫날로 정한다. 그런 다음 데이비드가 매달 마지막 날 자정까지 탈러의 집 현관 밑에 새로 쓴 논문을 한 단원씩 갖다 놓지 않으면 탈러가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탈러는 그 돈으로 파티를 열되 데이비드는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 4개월 후 데이비드는 예정대로 논문을 완성했다. 한 번도 마감 시간을 어기지 않았다. 은퇴연금 지원금만 놓고 봐도 대학에서 나오는 데이비드의 금융 혜택은 한 달에 $10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짜리 수표의 현금화라는 인센티브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은 매우 교훈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바로 탈러가 수표를 현금화하여 데이비드가 없는 곳에서 좋은 와인을 마신다는 사실이 추상적인 데다 아득히 먼 은퇴연금 지원금보다 훨씬 더 생생한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탈러의 친구들 가운데는 이러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벌여 그와 경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탈러는 이러한 사업을 벌이려면 실제로 수표를 현금화할 정도의 대단한 괴짜로 이름을 날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로는 친구들끼리 이러한 내기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두 경제학자 존 로멀리스와 딘 칼러는 독창적인 체중 감량 계획을 채택했다.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존과 딘은 취직을 준비하면서 고용주들과 먹고 마시는 사이에 자신들의 체중이 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약을 맺었다. 둘 다 9개월 동안 약 14kg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둘 중 한 사람이 실패하면 상대방에게 1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내기는 대성공이었다. 두 사람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곧이어 그들은 그보다 훨씬 힘든 문제, 즉 체중 유지로 관심을 돌렸다. 그들이 정한 규칙은 어느 쪽이든 하루 전에 체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둘 중 한 사람이 목표 체중을 초과하면 상대방에게 약속된 액수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4년 동안 몇 번의 체중 검사가 있었지만 각각 한 번씩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체중이 초과되지 않았다. 데이비드의 논문 내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딘과 존 역시 아무리 체중 감량을 원했어도 내기를 통해 서로를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살을 뺄 수 없었을 거라는 점을 인정했다. 보다 공식적인 형태의 전략들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16장에서 우리는 칼런이 공동 창립한 웹사이트 스틱닷컴을 만나볼 것이다. 이 사이트는 계획하는 자아가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하게 만드는 방식을 제시한다.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심지어 정부가 자기 통제 문제까지 해결해 주길 바라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정부는 일부 항목들 이를테면 헤로인 사용, 매춘, 음주운전 등을 금할 수도 있다. 그러한 금지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보다 더 순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때로는 제3자의 이익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 또 개인들이 정부의 간섭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은 담배세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담배세는 담배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소비를 억제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주들은 도박꾼들을 카지노 출입 금지자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므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누구도 동의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거부하는 데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자유주의적이다. 5. 너찌 유혹에 저항하는 법. 두 번째, 정부 주도의 자기통제 전략을 대표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예는 바로 썸머타임 제도 시간제이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도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저녁에 일광시간을 추가로 1시간 더 즐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하루의 일광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계를 1시간 일찍 돌려놓는다고 해서 일조량이 증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의 이름을 바꾸는 것, 즉 6시를 7시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1시간 일찍 일어나도록 너치를 당한다. 저녁에 소프트볼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에너지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아이디어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 대표로 파리에 파견되었을 때 처음 제안한 것이었다.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했던 프랭클린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경우 양초를 수천 파운드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야 인기를 끌 수 있었다. 사실 정부가 전혀 필요치 않은 경우도 많다. 시장이 자기 통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계획하는 자아가 힘을 키워 행동하는 자아와 맞서 싸우도록 도움으로써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선을 행하는 동시에 수익까지 올리면서 말이다. 흥미로운 예로 과거에 큰 인기를 끌었던 독특한 금융 서비스 제도를 생각해보자. 바로 크리스마스 저축 클럽, 크리스머스 세이빙즈 클럽이다. 전형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11월 추수감사절 무렵에 고객이 동네 은행에 계좌를 열고 이듬해 매주 특정 액수가량 $10를 저축하겠다고 약속한다. 예금액은 1년 이내에 인출할 수 없으며 1년 후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맞춰 전액을 찾는다. 이러한 계좌의 이자율은 보통 0에 가깝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리스마스 클럽을 생각해보자. 크리스마스 클럽은 1년 안에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유동성이 전혀 없고 매주 저축을 해야 하므로 거래 비용이 높으며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운 계좌다. 경제학 수업에서는 그러한 기관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클럽은 수년 동안 널리 이용되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액을 유치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이콘이 아닌 인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클럽이 그토록 번영한 이유를 다소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들은 크리스마스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이듬해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야겠다고 결심할 테니까 말이다. 충분한 선물값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보장을 생각하면 매주 저축을 하는데 따르는 불편과 이자의 손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자신을 돛대에 묶은 율리시스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은 플러스 요소이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다. 유동성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얘기다. 크리스마스 클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출보다는 저축이 더 편리하도록 고안된 성인용 돼지 저금통이다. 돈을 인출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전적으로 이 장치의 핵심이다. 크리스마스 클럽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신용카드의 출현으로 대부분의 가정에게는 불필요한 장치가 되었다. 크리스마스 쇼핑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된 이상 미리 돈을 저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제도가 모든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은 아니다. 1년 동안 돈을 인출하지도 못한 채 거의 0의 이자율로 저축하는 것은 다소 어리석게 보이며 분명히 이자가 붙는 계좌에 예금하는 것보다 좋을 리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신용카드로 빚을 내서 18%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이자를 전혀 못 받는 쪽이 나을 것이다. 신용카드와 크리스마스 클럽 간의 시장 투쟁은 좀 더 일반적인 관점을 적절하게 입증한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시장에서 기업들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수요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표상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한 기업이 크리스마스 클럽처럼 똑똑한 자기 통제 방책을 고안해냈다고 해도 다른 기업이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대부를 제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사실 서로 경쟁을 벌이는 신용카드와 크리스마스 클럽은 모두 동일한 기관, 즉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경쟁은 가격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언제나 소비자들에게 최선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우리가 적절한 선택을 하고 있을 때에도 경쟁적인 시장이 끼어들어 부적절한 선택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무력화시킬 방안들을 모색한다.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에는 먹을 것을 파는 두 판매점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군데는 과일과 요구르트, 여타의 건강식품을 판매한다. 다른 한 군데는 무려 730칼로리와 24g의 지방을 자랑하는 계피빵 시나본을 판매한다. 당신의 계획하는 자아는 요구르트와 과일 판매점으로 경로를 정하지만 시나본 판매점의 오븐에서 바로 앞 통로로 냄새가 퍼져나간다. 늘 사람들이 더 길게 줄을 서는 곳은 어디일까? 심적 회계 5,000달러가 있는데도 카드 빚 3,000달러를 갚지 않는 이유. 자명종 시계와 크리스마스 클럽은 사람들이 자기 통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외적 장치다.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은 심적 회계 멘털 어카운팅이라는 내적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심적 회계는 각 가정에서 때로는 암묵적으로 가정 예산을 평가하고 조정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심적 회계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어느 DVD에 실린 부가 영상에서 배우 진 해크먼과 더스틴 호프만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해크먼과 호프만은 배고픈 예술가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왔다. 이 대화에서 해크먼은 호프만의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호프만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청한 일화를 들려준다. 당시 해크먼은 호프만의 청을 승낙했지만 잠시 후 호프만의 집 주방에서 조리대에 나란히 놓인 돈통들을 보게 된다. 하나에는 칩세라는 라벨이, 또 하나에는 공과 금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밖에도 제각기 라벨이 붙은 통들이 여러 개 있었다. 해크먼이 통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돈을 빌려야 하느냐고 묻자 호프만은 식료품이라고 적힌 통을 가리켰다. 그 통은 텅 비어 있었다. 경제이론에 그리고 단순한 논리에 따르면 돈은 대체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즉 어떤 돈을 반드시 라벨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칩세통에 든 20달러로도 식료품통에 든 20달러와 똑같은 양의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들은 조직들과 똑같은 이유로, 즉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대체 사용 논리에 위배되는 심적 회계를 채택한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각 활동별로 예산을 정해놓는다. 그런 조직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관련 예산이 이미 고갈되었다는 이유로 중요한 무언가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봤을 것이다. 더스틴 호프만이 주방 조리대에 있는 칩세를 식료품에 쓸 수 없었듯이 어느 한 항목의 예산이 부족해도 다른 예산 항목에 남아있는 돈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다.
가정에서도 이처럼 대체 사용 불가능한 경우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창의적인 심적 회계의 예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재무학 교수가 고안한 예일 것이다. 그는 매년 초에 일정에게 돈 가령 2,000달러를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 기부금으로 할당해 놓는다. 그런 다음 만약 그해에 불상사 가령 주차 위반 벌금 부과가 일어나면 유나이티드 기부금 예산액에서 벌금의 액수를 마음속으로 제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이러한 심적 회계가 작은 금융사고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다. 카지노에서도 심적 회계가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도박꾼이 운이 좋아서 초저녁에 돈을 땄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딴 돈을 한쪽 주머니에 넣고 그날 저녁에 도박을 하려고 가져온 돈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심적 계좌이다는 다른 쪽 주머니에 넣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것을 일컫는 용어도 존재한다. 도박사들은 최근에 딴 돈을 하우스머니라고 부른다. 도박 용어로 카지노를 하우스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딴 돈의 일부를 베팅하는 것은 하우스머니로 도박한다고 한다. 어쨌든 그 돈은 자신이 가져온 돈과는 다르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하우스머니라고 생각하는 돈으로는 보다 기꺼이 도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심리가 영향을 미친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딴 돈으로 기꺼이 큰 모험에 뛰어든다. 예를 들어 심적 회계는 1990년대의 대규모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점점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은 저축보다는 뜻밖의 횡재를 했을 때 충동적으로 비싼 사치품에 돈을 쓸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오랫동안 모은 돈도 사실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인데 말이다. 심적 회계가 중요한 것은 각 예산액이 대체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더스틴 호프만이 그리고 그의 부모 세대가 사용한 돈통은 대부분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많은 가정들은 여전히 용도에 따라, 즉 자녀 교육이나 휴가 은퇴 등의 별도의 예산을 할당한다. 많은 경우 원장에 기입되는 것과는 반대로 이것들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계좌들이다. 즉 절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신성 불가침성은 기묘해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테면 제각기 매우 상이한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그 예이다. 데이비드 그로스와 닉 소울레스는 미국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일반 가정의 경우 유동자산 대개는 연이율 5% 이하인 예금 계좌로 5,000달러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균 이율이 18%가 넘는 신용카드 부채를 거의 3,000달러씩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예금 계좌에 있는 돈으로 신용카드 부채를 갚으면 경제학자들이 일컫는 차익거래 기회 아비트라지 아퍼투너티,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다수 가정들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클럽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는 보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용카드를 최대 한도까지 사용한다. 그들은 예금 계좌에 있는 돈으로 신용카드 부채를 갚은 다음 곧이어 다시 한도에까지 사용하리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연체만 하지 않는다면 한도에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용 등급을 흔쾌히 올려준다. 이런 점에서 별도의 구좌에 돈을 넣어놓는 것은 크리스마스 클럽의 경우에서처럼 높은 비용이 따르는 또 하나의 자기 통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못한다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쉽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정도가 극히 심한 사람들은 구두쇠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보통 사람들도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친구 데니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명한 심적 회계 전략을 채택했다. 65세가 되었을 때 데니스는 아내와 둘 다 정식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했다. 데니스는 수년 동안 꽤 많은 돈을 저축했으므로 병약해지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특히 파리에 가서 많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하되 비용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보장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특별 예금 구좌를 개설하고 사회보장급여를 별도로 저축하며 해당 구좌의 돈을 재미 예산으로 정했다. 그 돈으로 멋진 새 자전거나 훌륭한 포도주를 구입할 수는 있지만 지붕 수리 등의 비용을 납부하는 일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이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심적 회계를 활용하는 것은 극도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삶을 보다 재미있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신성 불가침한 비상사태 계좌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오락 및 재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심적 회계에 대한 이해는 또한 공공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람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싶다면
저축 증가분을 심적 혹은 실질적 계좌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심적 계좌는 과도하게 돈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통제해 줄 테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너찌 유혹에 저항하는 법이었습니다.